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총 38가지로 봐요. 그건 이제 군으로 이렇게 A군, B군, C군, D군 쪼개서 이렇게 보는데, 네. A군에 속해 있는 게 바로 이제 정책, 그 중에 세금, 네. 대출, 그리고 내수 경기, 네. 유동성, 금리, 이런 것들 저는 A군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A군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방향성이죠, 사실.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B군인데, 네. B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볼 때 비로소 네. 공급, 수요, 거래량, 밀수는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군의 방향에 따라서 B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네. A군을 모르고서는 내가 내 집 마련할 타이밍이라든지 투자 타이밍을 못 잡게 되는 거죠. 네, A군이 어떻게 보면 큰 틀, 방향, 가장 큰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세금, 대출, 뭐 이런 것들, 그쵸. 내수 경기, 내수 경기, 예, 그런 유동성, 것들이 예. 영향을 미친다. 그럼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뉴스가 있어요. 보시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가면 남산 효창공원 이용 제한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북악산 패트리어 포대가 옮겨가야 되고 강남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비행 제한 구역. 네, 그거를 여기로 청와대가 용산으로 오는 경우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미사일 대공포가 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안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진행이 잘 안 됐잖아요. 그쵸. 마포구는 쭉쭉 진행이 되는데 바로 옆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그건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무실이 네. 용산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의 개발이 제한되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곳인데 그 주변에 고층을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고층을 못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혹시라도 지금은 간첩 이런 게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불순부자들이 위에서 이렇게 총으로 네. 쏠 수 있는 이 정도의 높이에서 밑으로 때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도제한도 있는 거고 네네. 이런 규제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용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죠. 특히 용산 전비창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네. 자라나는 것은 풀밖에 지금 자라나는 게 없는데 그죠. 예. 네. 이곳을 지금 현재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세훈 시장도 어떤 큰 방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림이 있었을 거고 또 게다가 좀 최근에 또 충수에 대한 부분을 제한시키는 것도 충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사실 이런 개발과 같이 연동해서 한번 추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서 화이팅을 했던 상황인데 갑자기 그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이슈가 오게 되면서 이게 용산이 개발이 앞으로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근데 일단은 표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그 규제를 하지 않겠다. 진행하겠다. 근데 실제 기존에 있는 진행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제한하지 않으면서 개발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아예 없기는 어렵겠죠. 어렵죠. 아무래도. 예. 제한의 범위가 문제일 뿐이죠, 사실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한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지만 이목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첼리투스 원래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기사에서 보면은 요 밑으로잖아요. 여기 요 밑으로 이촌동이나 요 삼각지 이쪽이나 이쪽이 이제 한남동 요 붙어 있는 게 5구역이거든요. 5구역이나 아니면 2구역 이런 데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그리고 넓게 보면 이촌동까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작게 보면 뭐 지금 보셨던 삼각지 쪽이라든지 이쪽은 직격탄은 거의 맞는다. 삼각지는 거의 직격탄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전을 네네. 반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전을 반기는 사람들은 그럼 이전을 반기는 거는 왜 반기는 걸까요? 저도 이제 뉴스 기사를 계속 봤는데 네. 이 이전한다는 이 이슈 때문에 네. 한남동 주택 가격이 100억에 거래가 된 것도 제가 봤거든요. 100억에 거래가 됐다고요? 네, 한남동의 그 주택이죠, 그냥 아파트나 뭐 이런 게 네네네. 아니라 고가 주택인데 그게 최근에 100억 이상 거래가 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해서 일단 그런 사람들은 더 반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용산 개발 이슈를 네. 그거를 보고선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반기지 않는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반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반반 네.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반기는 이유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반기는 부분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오히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봐라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기존에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진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켜주고 빨리 인가시켜주고 네. 그러고 인해서 뭐 충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발표를 먼저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사업 속도를 좀 더 높이게 됨으로 인해서 네.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 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 개발 제한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이게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YTN 뉴스입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용산 지역에 추가적인 개발 규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종로구 창신 숭인 재개발 지역에서 일부 용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전으로 생길 수 있는 건축 제한은 더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 이런 건데 이런 추가적인 규제가 그러면 없는 거 아닌가요? 없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두 가지 관점인데 지금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아직까지 미군 부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군 네. 부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군 부대가 이제 추후에 네. 평택으로 이제 모두 다 이전된 이후에 네. 완전 규제 해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네. 보면 그 땅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개발의 가치가 더 크게 되는데 네. 그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인 제한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쪽이 속도를 내려면 이쪽도 좀 뭐 토지거래 제한 구역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속도 내기 전에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규제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제한에 대한 부분이지 네. 어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규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 추가 규제가 없다는 부분이 네. 지금 현재 있는 규제 선에서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 그럼 이거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도 역시 네. 지금 충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네. 이런 의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네. 그 범위에 있는 해당 단지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너는 허가되지 않는다. 네. 라고 해서 단지별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범위에 따른 규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나타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있으면서 오히려 그 매물이 들어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많이 들어. 예, 굉장히 한남동 같은 경우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남동 재개발,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서빙고동이나 보광동 이쪽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쪽도 이제 한남 뉴타운에 들어가거든요. 네. 서빙고동, 보광동 쪽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오히려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오를 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죠. 네.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액대에 올려놨다가 네. 지금 뭐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이상 더 높인 가격으로 다시 내놓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꼭 그 용산의 이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현재 지금 정책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드림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정책이 이런 거예요. 그 안전진단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안전진단 면제 추진하면서 강남 노원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5곳 중 한 곳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발 부동산 랠리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 뉴스는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의 공급 대책을 일단 잠깐 살펴보면 5년 동안에 250만 원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250만 원을 공급하면 크게 5개 공급 방식을 5개 방식으로 공급한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방식, 이게 약 47만 원 정도를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예. 그리고 이게 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북공유지. 그리고 이제 차량 기지를 포함한 복합 개발. 이게 한 18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한 공공택지.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게 142만 원. 뭐 기타 뭐 13만 원가 있긴 해요. 뭐 상수증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제외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공급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은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기존에 있는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승계를 해서 계승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도 그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보면 기존에 있는 택지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 문구가 딱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별다른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당선이 되면서 별다른 이슈가 뭐냐? 이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크게 2가지로 현재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어쨌든 일기 신도시도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향후 앞으로의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그것도 이거를 민간 주도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포부고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지 말고 그걸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그 타이밍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거주 목적 이외에도 자산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겠다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충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 뉴스가 말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안전진단 면제는 사실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가장 초입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뭐 별다른 논의 없이 국회에 통과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행령만 가지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조정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궁극적으로는 안전진단을 면제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실제 공공택지로 공부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특히 지금 재개발하지만 재건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재건축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초안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그 한강 라인에 있는 충수에 대한 것도 충수 제한을 푼 것도 그렇고 용적률을 상향시킨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가장 큰 부분인데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진단이고 그럼 이거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정책을 펼친다는 거거든요. 그 펼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다 반신반의하다가 안전진단을 신청했는데 정말 통과가 돼? 그리고 통과가 되면 이 단지 통과됐는데 이 단지도 통과돼? 이렇게 하면서 통과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속도가 그 이후 속도부터는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의 초기 단계에 있는 어떤 그 지역들 내지 구역들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나중에 오르겠지 그 생각보다는 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좀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 지금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건가요? 그쵸. 재건축 이런 쪽이 네. 초기 재건축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네네. 어쨌든 이게 진행이 돼야지 그 이후에 공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상승분을 받고 조합원의 지위로서 가지면서 내가 수익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나중에 들어올 새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뭐 채팅방에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국방부 주변에 이미 고층 많은데 그런 문제 안 되지 않을까. 네. 저 국방부 주변의 네, 건물들은 이미 고층 주상복합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죠. 것들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네. 것들을 그렇게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저층들 많은 데는 이제 삼각지 그쪽은 되게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우리가 대로변 코너에도 막 저층 건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지어져 있는 뭐 상가 건물도 그렇고 네. 그 연식이 막 80년대 막 이래요. 그쵸, 그쵸. 예, 거의 막 쓰러져 가고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땅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근데 건물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땅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려고 하면 이 땅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지 네, 이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현재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의 땅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센티브는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청와대 주변은 좀 지금 땅값이 많이 눌려 있죠. 네, 가격의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서울 그죠.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 가격 변화가 크지가 않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긴 대신 이제 땅의 기운이 좋다 보니까 기운이 땅의 기운이 좋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해서 이제 거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쪽은 여기 우리가 어느 쪽이 좀 수혜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재개발은 이제 뭐 강북권 있고,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너무 넓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딱 거의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30년 이상 된, 그래서 안전진단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 구는, 총, 서울이 지금 25개 구잖아요. 네. 25개 구에서 그 이슈가 된 구 거의 6구의 구예요, 6개 구. 6개 구밖에 없다. 예, 예. 6개 구가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안전진단 이 이슈가 걸려있는 구가. 그쵸. 그게 이제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그 다음에 도봉구, 그리고 노원구, 그리고 양천구. 여기가 주택이 가장 밀집되어 있으면서 이슈가 가장 많이 좀 몰려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강남, 서초, 영등포, 도봉, 노원, 양천. 그쵸.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쪽이 안전진단이 걸려있다는 거죠. 그쵸. 그 전후의 초기에 시장에 대한 모습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해 내 집 마련 하기에는 10억 이하에 지금도 도봉이나 그리고 또 뭐 노원구 쪽 보면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6억대 후반에서 10억 이하에 그 정도에 대한 매물이 있거든요. 물론 평수 작습니다. 평수 작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재건축의 이슈를 받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젊은 수요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신축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재건축을 접근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도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축이나 이런 쪽보다는 재건축으로. 그렇죠. 네. 도봉 노원 쪽 같은 경우는 좀 금액대가 낮게 들어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꼭 이제 메인은 거기도 상계 주공이라든지 뭐 도봉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중계동도 그렇고 하계동도 그렇고 단지들이 전체적 연식이 전부 다 80년 후반대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거기 몰려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공약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 지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방 역시도 구도심 내에서는 거의 30년 차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 향후에 대한 움직임이 좀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도 또 지방에 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상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이목이 뭐 용산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으나 가격 움직임은 오히려 강남, 서초, 영등포, 도봉, 노원, 양천 이쪽에서 가격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지금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네네. 경우에는 어떤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데이터로 봤을 때 작년 10월 이후에 뭐 18주 동안 주택 어떤 주택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뭐 0.5포인트 반등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의 모습은 뭐냐면 매물을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는 가격은 가격이 하락한 게 이제는 멈춰졌다. 이 정도 표현이 가장 맞다고 보고 있고 그 전에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매물도 증가하고 있었고 가격도 매물 증가에 따라서 일부 하락하고 있어요. 이것도 강북이 그랬지 강남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 보는데 그 매물의 증감폭이 줄어들고 가격의 하락폭도 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런 단지들이 이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해서 구청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는 단지들이 하나씩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재건축 재개발 이쪽으로 요즘 관심도가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보면은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엄청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기 신도시는 수도권 내에서는 거의 핵이라 보고 있어요, 저는. 거의 핵이라 보고 있고. 왜냐면, 일기 신도시가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주 조건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서울과의 어떤 교통, 그다음에 인프라, 학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실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이제 앞으로 새 주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워낙 영종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가. 평균 영종률이 거의 260에서 거의 230%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영종률이 일반 3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 300%인데, 결과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던 지역이었죠. 근데 그곳을 영종률 500%까지 이제 올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리모델링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재건축적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하는데 리모델링 추진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영종률을 상향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이슈를 던져주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리모델링만으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그 많은 양의 공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지 말고 이러한 당근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재건축을 해봐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당근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당근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일기 신도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타운이잖아요. 물론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어떤 배후지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한다. 판교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딱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앞으로 자족도시로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또 포럼도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일기 신도시를 하면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 무인 택배 딱 하는 그다음에 자율주행 딱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약간 기계화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앞으로 새 아파트를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사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일기 신도시는 가격이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서울 지역에 내 집만 하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기 신도시까지 노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저희가 또 이런 정치적인 이슈 외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부동산 중에 주택 같은 경우는 규제가 심하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상가 투자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역 패스 필요 없습니다. 사적 모임 최대 8명 뭐 이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상업 업무용 건물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강도 주택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투자 수요가 상가 업무용으로 몰린 데다 코로나19 종식 기대감도 상가 투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건데, 요 기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 네. 그 주택의 규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택 투자하셨던 분들이 주택 투자를 못하고 상가 쪽으로 이제 몰리는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처음 투자하기에 자금은 있지만 선뜻 상가라고 접근하기에는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가 그나마 조금 접근하기 쉽고 네. 그래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 가격도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피스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갑자기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는 네. 그 가격 자체가 아파트 가격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것도 저희가 아파트 처음 지금 그 규제가 막 쏟아져 나올 그 시기에 보면은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규제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풍선 효과가 지금 이런 오피스텔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로 몰렸던 이 수요들이 지금 앞에 봤던 그 기사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그 내용들 때문에 네. 결국에는 상가 쪽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 쪽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 따라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갈 거고 네. 이 상가 쪽에 나와 있는 이 물건들 자체도 지금은 높게 나와 있지만 다시 이게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상가 쪽 투자를 조금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커지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칼럼을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소규모 상가하고 뭐 중대형 상가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중대형 상가의 가격이 더 많이 빠지기도 했고 공실률도 더 많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처음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폐업률이 증가를 하고 어차피 소규모 상가나 중대형 상가나 다 공실률은 많이 발생을 했지만 네. 다시 이 사람들이 재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 다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위험성을 자기네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소규모 작은 규모의 상가부터 조금씩 이제 넓혀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규모 상가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아질 거다.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대출이 잘 나오고 하니까 지금 뭐 코로나 풀려가지고 자영업자들 좀 경기 좀 살아나고 하면 월세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근데 지금 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네네. 지금 기준금리도 올해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경기가 회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만약에 그렇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임대료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임대료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은 충분히 앞으로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네. 상반기 정도 되면은 이 월세 수익을 가지고선 대출 이자를 충분히 상계를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주택보다 상가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저는 올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은 네. 지금 이 상가 쪽으로 몰렸던 수요들이 다 주택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상가 쪽으로 그래도 저렴하게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